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최근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면서 학교에 1억 원의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교수는 평소 긍정의 심리학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선행이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직접 실행해보고 실감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의학적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도왔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엔돌핀이 3배 이상 올라가서 면역 항체도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은 이럴 때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2배가 되는 건강 365, 먼저 건강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내라는 속담이 있죠.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은 기온이 비슷하지만 봄볕이 가을볕에 비해 일사량이 1.5배 정도 더 많고 자외선 지수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겨우내 자외선에 잘 노출되지 않았던 피부가 갑자기 강한 봄 자외선을 받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미세한 화학 분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알갱이 속에는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 최소 기준량 이상, 보통 전체 용량의 약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영양 성분, 피부 보호 성분, 수분 입자가 선택적으로 첨가되는데요. 알갱이의 표면은 알갱이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안정화제 성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르는 순간 알갱이가 터지면서 자외선 차단 물질과 수분 입자는 표면에 남고 영양 성분과 피부 보호 성분은 피부 속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요. 우선 수분 입자와 식물 추출물이나 각종 영양 성분 등 피부 보호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다 막지 못하고 통과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영양 성분과 피부 보호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양 성분은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E, 오이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보리 추출물 등의 식물 추출물입니다. 이런 추출물은 보습 성분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 산뜻한 느낌을 주고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골프나 등산 등 스포츠를 할 때에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등 물리적 사장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이 좋습니다. 바르면 분칠한 것처럼 하얗게 되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하고요.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자외선 B와 탄력을 잃게 하는 자외선 A를 모두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옥시토세이트와 옥티살레이트 같은 화학적 차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이 강한 야외에서 쓰기에는 차단 효과가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자외선 A를 막는 기능이 다소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야외 활동에서는 땀이 많이 나거나 물놀이 등으로 물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벼운 외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는 하얗게 되지 않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화학적 차단 성분이 많이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지수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피부 탄력 세포를 노화시키는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는 PA로 나타냅니다. PA+, PA++, PA++++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A 효과가 높습니다. 또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도 많아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서 다른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할 경우에는 SPF 50을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SPF 35 이하 제품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SPF 35는 6시간,
SPF 50은 9시간 정도 차단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너 시간 운동을 한다면 덧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얼굴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지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덧발라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정보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늘 우리의 코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황사와 꽃가루 날림인데요. 지긋지긋한 재채기와 콧물이 반복된다면 혹시 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심한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이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괴로워서 아예 문 밖을 나서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봄철의 불청객, 이번 시간에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철민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염 환자의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답답한 코막힘이나 재채기, 참을 수 없는 콧물,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기승을 많이 부립니다. 그 비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비염 환자들에게 참 잔인한 계절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조한 날씨 속에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요즘엔 또 꽃가루까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비염 환자의 상당수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던데 이 알레르기 비염 어떤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거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항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민 반응인데 그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1형이 되는 거예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염인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로 오는 그 항원, 예를 들면 화분, 꽃가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코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코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콧물이 나오거나 코막힘이 오는 그런 반응들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 유독 봄이나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건 외부 항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에 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원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봄에 그 삼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봄철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무실이나 환경에 있는 먼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연중형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말고도 또 다른 비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비염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다른 건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그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결국은 원인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찬 공기만 마시면 부는 분들이 계세요. 한랭 알레르기라고 하고 홀번에 의해서 분비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성 알레르기가 있고요. 네. 음식물을 먹을 때 이제 매운 걸 먹으면은 그 캡사이신 성분이 자극을 줘갖고 콧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음식물 알레르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성 또는 비알레르기성 비염들이 있습니다. 네, 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유독 많이 나거나 또 재채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비염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비염과 축농증이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려면은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만 염증이 생기는 걸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농증은 이 코 옆에는 이제 상악동, 뭐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그래갖고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굴에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붓고 안에서 물혹 같은 게 생기고 고름이 고였을 때 이제 축농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은 2차적으로 눈이나 머리 쪽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염을 방치하면 자칫 축농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또 보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1000만 시대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염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이 또 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알레르기 원인 중에 그 개털이나 고양이 털에 또 아니면 그 안에 그 비듬 같은 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애완동물하고 같이 산다면은 거의 100% 알레르기 비염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접촉이 되면서 일종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좋아지는 분도 계신데 일부의 분들은 증상이 오히려 심해져 가지고 천식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 뭐 워낙 요즘 대기 환경도 안 좋고 또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거는 정확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염을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원인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게 진단명을 쓰게 되거든요. 결국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비염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등한시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그 피부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다른 원인, 예를 들면은 뭐 호르몬성이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염 환자라면 생활 속에서 비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게 있나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숨 쉬고, 두 번째는 주체 없이 콧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한다든가, 2차적으로 눈 주변까지 간지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코감기와도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처음에는 코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낫질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알레르기 비염과 또 코감기가 증상이 비슷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특징적인 건 재채기예요. 근데 코감기도 물론 그런 게 오는데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근본적인 차이는 알레르기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근데 코감기는 목이 아프다든가 목이 칼칼하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하는 다른 전신 반응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그냥 치료를 안 하고 유발이 됐을 때 가만두면은 2차적으로 폐렴이 온다든가 해서 다른 그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코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감기는 전신 증상,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쉽게 낫질 않아서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염 치료는 첫 번째로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를 적절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콧물을 없애주고 비염을 없애주는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잘 쓰고, 또 한 가지는 국소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코에만 뿌리는 비강 분무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고,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봄에 잠시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한국 분들은 1년 내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항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줘갖고 적응할 수 있는 면역 치료가 굉장히 좋고요. 생활에서는 이제 식염수로 세척을 한다든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근본적인 완치는 원인에 대한 체질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네. 꾸준하게 치료를 잘 적절하게 하면은 그렇게 비염으로부터 고생스럽지는 않아요. 이거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같이 가는 병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는 우리가 좀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그런 관리를 잘 안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방치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식염수로 이 코를 매일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식염수 세척도 비염 치료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리식염수, 우리 몸의 농도하고 비슷한 식염수를 쓰거나 약간 농도가 높은 걸 쓰셔야 되고요. 온도를 체온 정도로 적절히 데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원에 대한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해주게 되고 코를 계속 이렇게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수돗물 같은 거를 찬 거를 그냥 쓰게 되면은 거꾸로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체온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비염약을 먹으면 졸리다라는 분들이 유독 많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 졸리다. 결국에 약이 독해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약이 독하기 때문에 많이 졸리게 되는 건가요? 세상에 독한 약은 없어요. 나쁜 개가 없다고 하듯이 그 약이 자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요. 코에 쓰는 알레르기에 쓰는 약은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약인데 가장 문제가 이제 졸리움입니다. 네. 근데 그 약도 이제 세대가 있어요. 1, 2, 3세대가 있는데 3세대로 갈수록 약 효과가 좀 길어지고 그 대신에 졸리움도 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효과는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약이 있어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약을 바꿔가면서 쓰게 되면은 별 불편함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이 독한 게 아니라 졸리고 무기력한 증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염은 재발하고 또 만성화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뭐 집이나 학교 또 직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경우에는 1년 내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환경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나 사무실 같은 데서 창문을 자주 열어주고 환기를 시킨다든가 먼지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그 커튼이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게 그 세척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콧물 같은 게 계속 많이 나올 경우에는 콧물에 대한 그 세척을 하기 위해서 식염수 같은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새같이 봄철에 밖에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좀 쓰셔가지고 그런 외부 환경부터 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또 필요할 때는 적절한 약을 사용을 하셔서 증상을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안의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환기를 자주 하고 또 집안의 먼지를 잘 제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비염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염은 유전된다. 그동안 말씀하신 비염의 원인들이 주로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뭔가요? 네, 유전이 됩니다. 외국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걸 보면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식은 50%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 그러고요. 네. 양쪽 부모님이 같이 갖고 있으시면 자식은 75%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온다고 해요. 또 싱가포르 그쪽 나라에서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은 민족 간에도 인종 간에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말레이 계통하고 중국 계통을 살펴보면은 중국인들 중에서 좀 더 알레르기 비염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도시와 농촌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농촌 같은 데서 화분이나 그런 걸 많이 노출돼서 알레르기 비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유전적이나 인종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원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염을 부자병 또 선진국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비염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 이건 어떤가요? 의학적으로 논문으로 증명된 거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를 계속 비염이 있게 되면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아까 제가 2차적으로 중이염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중이염이 오는 가장 문제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못 듣게 되면 연세가 드실 때 치매가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가 답답하게 되니까 잠을 잘 때 숙면이 안 되고 자꾸 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면 장애라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네.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있어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소아비염을 방치하면 아이 얼굴형이 달라진다. 이건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소아는 이제 구조가 자꾸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코가 막히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네. 그러면 입 안에는 편도나 아데노이드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2차적으로 그런데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특히 아데노이드라는 게 커져서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은요, 그 특징적인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상악이 돌출이 되고 입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연예인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얼굴을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얼굴의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염 치료약도 내성이 생긴다. 왠지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내성이 충분히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같은 약을 장기간 쓰게 되면은 그 약에 대해서 사람은 저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알레르기 약이나 비염약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고요. 또 방법도 다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바꾸거나 자기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비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받을 때 정해진 용량이나 또 복용 기간을 잘 이제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그렇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비염을 줄이기 위해선 집안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정기적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커튼, 소파와 또 담요처럼 먼지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줄이는 대신 특수 커버로 침구류를 싸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외출할 때 꽃가루가 걱정되신다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미리 확인하거나 화분 알레르기 연구회에서 꽃가루 현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연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근은 특히 코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염에 좋은 연근으로 연근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연근을 중요한 거는 두께를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이는 시간이 점점 다른데 만약에 얇은 거는 푹 절여지고 두꺼운 건 안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한 두께로 해서 썰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요. 왜냐하면 다른 채소는 금방 물이 빠지는데 연근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mm 정도 되거든요. 2mm 정도 두께로 계속해서 썰어 보겠습니다. 연근을 썰고요. 그리고 오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건데 오이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빨리 빠지니까 좀 두꺼운 크기로 썰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자로 자르고요. 그리고 숨텅숨텅 이렇게 썰어 주세요. 소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소금을 너무 과하게 넣으면 나중에 짜가지고 물에 헹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을 딱 간을 할 정도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살살살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두면은 천천히 숨이 죽거든요. 그때 이제 갖은 양념을 해서 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소에서 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치를 할 때는 그 소금에 절이고 나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헹궈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그 풋내도 제거되긴 하지만 그 고유의 맛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이 즙을 살려가지고 여기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와 식초를 넣어주세요. 단맛을 위해 매실청도 넣어줍니다. 잘 버무린 다음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줍니다.